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빚만 잔뜩 받은 소년가장 심정이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 질타하면서 국가부채 해결하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호소도 하셨는데, 이게 정말 나라 살림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건지 정말 잘 분석해 주실 분을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요. 이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슬로건하고 소년가장 심경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먼저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가장, 빚을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 심정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 22년도였죠. 그래서 22년도 정권을 잡고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3년도 이 본예산을 편성했고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네네. 3년 차라는 네, 얘기인데 그러네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 정부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그럼 언제까지 전 정부 책임을 할까? 끝까지 아닐까 싶은데요. 요새 기준으로 봐서. 퇴임할 때도 전 정부 책임을 할지 모르겠는데 5년은 너무 짧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정부 책임을 하는 거가 저는 이런 가설을 한번 내려봤어요. 혹시 이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있는 문제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성공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계속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뭐 강남에 뭐 부동산을 사는데 올랐다. 계속 돈만 생기면 강남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고 맞아요. 뭐 주식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돈만 생기면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제가 요즘에 좀 우려하는 거가 요즘에 코인 젊은 친구들이 네네네. 코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코인 투자에서 돈을 못 벌어도 문제지만 코인 투자에서 돈을 벌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앞으로도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해서 계속 그 성공 경험에 천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인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 윤 대통령의 성공 경험은 뭐죠?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께서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사실 뭐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주당 정부를 비판을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정부의 검찰총장이 민주당 정부를 굉장히 비판을 잘했죠. 그것이 그 반사 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근데 민주당을 비판했더니 대통령이 되더라. 엄청난 성공의 경험이죠. 네. 이 엄청난 성공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뭐 민주당 비판하고 대통령 되는 거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정치란 것은 그러니까. 네네. 근데 정권을 잡았는데도 과거의 성공 경험 때문에 계속 전 정부만 3년이 지났는데도 비판하는 것은 일단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고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보다 팩트가 아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빚을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이라는 게 팩트가 아니다. 예, 일단 팩트가 아니죠. 소년 가장이 뭐 팩트는 이건 비유니까 팩트의 영역이 아닌 그렇죠. 것 같고 빚을 맞습니다. 잔뜩 받았다는 게 팩트가 아니에요. 예, 일단 팩트가 아닌 게요. 22년도에 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22년도에 초과 세수가 무려 53조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초과 세수는 뭐냐면은 22년도 전 정부가 윤 정부한테 무엇을 줬냐면은 초과 세수 53조 원의 선물을 주고 이 윤 정부가 들어선 거거든요. 53조 원을 물려받은 소년 가장이네. 그렇죠. 53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22년도 1차 추경이 있었죠. 네. 22년도 1차 추경은 문정부가 편성할 수가 있었죠. 네. 근데 문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몇 달 뒤에 대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추경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대선 때 가장 큰 이슈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더 이 손실보상금을 많이 주냐, 국힘당이 손실보상금 많이 주냐, 서로 내가 손실보상금 많이 줄 수 있다가 맞아요. 당시 최고 논쟁이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마지막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손실보상금을 많이 준다라고 했을 때, 근데 당시는 민주당 정부였었잖아요. 그래서 문 정부는 손실보상금 많이 주는 1차 추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재부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문 정부가 편성한 1차 추경은 굉장히 손실보상금 규모가 아주 최소화됐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뒤에
그 윤 정부가 이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두세 달 뒤에 윤 정부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는 손실보상금 주고 싶다. 2차 추경하고 싶다. 돈 많니? 라고 기재부한테 물었더니 기재부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다던 기재부가 돈 우리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려 한 60조 원 정도는 더 쓸 수 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아, 엄청난 선물을 받았죠.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남겨놓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인 거죠. 예, 결국은. 53조 원의 이 선물을 받고 그걸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뿌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든요. 네. 혹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때 당시 제가 받은 돈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아, 예, 그때 20년도 코로나 처음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그때 얼마였죠? 40만 원이었나? 50만 원이었나? 정부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평균 25만 원, 아, 가구당으로 해서 가구당 4인 가구에 4인 가족의 경우에 한 100만 원 가량 아, 된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뭐 그 정도 몇십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선별 지원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은 600만 원 혼자 600만 원 받으신 혼자 거잖아요. 600만 원 저는 받았고요. 혼자 25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근데 사업자 제가 아니라서. 사실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태양광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옥상에 조그만 태양광을 설치해서 한 달에 뭐 한 40만 원 정도 벌어요.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용돈벌이 그러네요. 정도인데 한 달에 40만 원 버는 태양광 사업자한테 600만 원을 줬다고요. 근데 제가 태양광 사업이 코로나에 어떤 피해를 받았겠습니까? 햇빛이 코로나 기운 때문에 덜 들어왔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아, 코로나 피해를 받지 않는 태양광 사업자인데 선별 지원을 선별 지원을 통해서 큰 금액을 준다라고 하는데 뭐 저한테도 600만 원씩이나 주는 굉장히 큰 선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그 600만 원씩이나 선별 지원을 통해서 준 큰 원동력은 이건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바탕이 됐던 거고요. 그 53조 원의 초과 세수는 22년도 문정부가 편성했던 1차 추경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세 달 뒤에 있었던 그 문정부에게만 준 선물이 바로 53조 원이다라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죠. 실제로 그러니까 빚만 물려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큰 자산을 물려받았다. 그렇죠. 근데 뭐 22년도뿐만 아니라 한번 문정부와 윤정부의 그 재정 수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네네. 싶어요. 그 문정부는 처음에 정권을 잡은 게 17년도였죠. 네네. 예, 17년도 표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할 겁니다라고 굉장히 홍보를 했어요. 강하게 홍보를 했는데 근데 적극적인 재정 지출한다고 해서 추경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추경을 편성한 뒤에 결산을 보니까 무려 그 재정 수지가 그러니까 수지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잖아요. 그 수지가 17년도에 24조 원 흑자가 났어요. 굉장히 큰 규모 흑자죠. 그래서 18년도 때는 이제 문정부가 처음으로 이 본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말로는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하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아끼지 않고 재정 지출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럼 적자 재정 많이 편성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1조 원 흑자가 났어요. 그 30조 원 넘게 그 흑자가 났었는데 이거는 그 단군 일의 최대 규모의 흑자가 이 2018년도에 난 거죠. 그 흑자라는 것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세금 거둔 거보다 덜 지출을 맞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당해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훨씬 덜 지출했다. 총수입 규모보다 지출을 훨씬 덜 했기 때문에 저게 지금 표에 통합재정수지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예, 재정수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건가요? 예, 그냥 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통합재정 수지인데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겁니다. 굉장히 그래요? 간단하죠. 네네. 그래서 수입이 더 많았냐, 지출이 더 네네. 많았냐 했을 때 문정부의 첫째 해, 둘째 해 같은 경우는 24조 원, 31조 원 굉장히 큰 규모의 흑자가 났었는데 이때 제가 18년도 때 아니 말로는 적극적인 재정을 한다고 해놓고서 이거는 이렇게 큰 규모의 흑자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아니라 긴축 재정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의견을 좀 전달을 했었어요. 네. 전달을 했더니 그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인정하고 그래요? 뭐 이 약간 이 개인적인 말로 우리도 기재부한테 속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을 하자라고 기재부한테 요구를 했고 기재부가 이 정도 규모를 지출을 하면은 적극적인 재정이다라고 해서 이 정도 지출하면은 뭐 적극적인 재정이겠다라고 해서
해봤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총수입 대비 총지출 규모가 너무 작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17년, 18년도는 의도와 다르게 흑자 재정을 긴축 재정을 했다. 그래서 19년도는 그래도 좀 진짜로 적극적인 재정을 해보자라고 의지를 가졌고요.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로 적극적인 재정을 한 것이 19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첫 해에도 긴축 재정, 둘째 해도 긴축 재정, 셋째에만 이 적자 재정, 적극적인 재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조 원의 재정 수지가 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2019년에. 맞습니다. 네, 네. 2019년도에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때 난리가 났죠. 재정이 거덜났다. 마이너스 12조 원은 이건 너무 큰 적자 규모다. 큰일 났다. 근데 지난 두 해 동안 50조 원 넘게 지금 맞습니다. 남겨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17년, 18년도에 50조 원 이상 이 흑자가 났고 그리고 19년도에 마이너스 12조 원 적자가 나니까 뭐 언론 등이나 뭐 국민들이나 당시 야당이 와 이거는 나라가 거덜난 거다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한번 그 윤석열 정부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윤석열 정부는 22년도에 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을 했잖아요. 22년도에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을 했어요. 저한테도 600만 원을 주는 그렇죠. 큰 폭의 이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한 거죠. 추경을 했고요. 추경 규모가 한 60조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추경 규모가 60조 원 정도, 2차 추경 규모만, 2차 추경 규모만 60조 원을 지출하고 그리고 나서 첫 해 적자가 한 마이너스 65조 원 적자가 났었습니다. 자, 물론 22년도 같은 경우는 그 본 예산은 문정부가 편성하고 그리고 2차 추경은 윤정부가 편성했기 때문에 22년도 적자에 대한 책임은 양쪽 정부에 다 있죠. 그 본 예산 책임도 있고 2차 추경 편성도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차 추경 규모가 60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 65조 원이거든요. 거의 다 2차 추경 결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추경을 만약에 윤 정부가 하지 않았다면은 뭐 22년도 적자 규모가 저렇게 크게 벌어질 일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윤 정부는 최소한 22년도는 우리의 그 관념과는 다르게 굉장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재정을 펼쳤어요. 22년도에. 그래서 문 정부한테 물려받은 돈을 통해서 22년도는 굉장한 확대 재정을 했다. 근데 확대 재정을 해서 적자가 많이 났다라는 건데 그런데 22년도의 적자는 누구 책임인가요? 그럼 윤석열 정부 책임이죠. 당연히 맞습니다. 2차 추경을 결정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재정에 대한 관념은 이 많은 언론들은 숫자를 보지 않고 그냥 말만 봐요. 문 정부는 돈을 안 쓰면서도 말로는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을 할 겁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윤 정부는 22년도에 엄청나게 지출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건전 재정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건전재정 어디 간 거예요? 몇십조 원씩 계속 적자나는 게 건전재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22년도는요, 그 윤 정부는 굉장한 확대 재정을 했고 확대 재정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이 재정 수지 적자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이 22년도라면은요, 23년도는 조금 달라요. 23년도는 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하고 적자가 많이 난 것이 아니라 23년도는 정말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23년도도 긴축 재정을 하고 올해 24년도도 굉장히 긴축 재정을 했는데 긴축 재정이라는 말은 지출을 확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지출을 확대하지 않았으면은 그렇다면은 재정 수지는 그래도 흑자가 나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출이 늘어나지 않았으면은 지출을 굉장히 줄였으면은 재정 수지는 흑자가 나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지출은 크게 확대하지 않았는데 재정 수지 적자는 굉장히 크게 났어요. 보면은 23년도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마이너스 한 그 37조 원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마이너스 37조 원이 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마이너스 44조 원이에요. 목표가 마이너스 44조 원이라면은 만약에 올해도 세수 결손이 나서 뭐 세수 결손 날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만 세수 결손이 난다면은 목표 달성도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어렵다는 얘기네요. 목표가 마이너스 44조 원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목표 달성도 이 자칫 잘못하다가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숫자로는 다 설명이 되는데 예. 그럼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알뜰하게 건전재정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확장 재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아니요, 볼 수 있는 그건 거예요? 아니고요. 네. 그 22년도는 확장 재정했지만 23년도, 24년도는 긴축 재정을 한 건 맞아요. 긴축 재정을 지출 줄였으니까 긴축 예, 재정을 지출을 한 거다. 줄였으니까 긴축 재정을 했는데 지출을 줄여서 긴축 재정을 했으면 당연히 이 재정 건전성은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을 했는데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큰 폭의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재정 건전성도 유배가 됐다는 얘기죠. 이 이유는 바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입이 이렇게 줄기 때문에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재정 건전성이 유배가 되는 큰 폭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입이 줄었다. 그거는 뭐 경기 영향도 있겠지만 또 감세 영향도 있겠고 예, 물론입니다. 그런 영향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네. 지금 빚이 많다라는 얘기는 적자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는 지난 정부한테 빚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지난 정부한테는 53조 원 정도의 이 빚이 아니라 네. 현금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그러네. 23년도는 물려받은 돈을 자기가 다 쓰고 한 해에 다 쓰고 그리고 22년도는 한 해에 다 쓰고 23년도와 24년도는 본인이 수입을 줄여서 빚이 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출을 늘린 건 아니지만 네네. 수입을 늘려서 감세를 하고 뭔가 내수 부양에 실패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수입을 줄여서 이 빚이 늘어난 건데 이것이 지난 정부한테 빚을 많이 물려받았다라고 하면은 마치 제 친구 중에서 굉장히 부잣집 시골 부잣집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 술 주조하는 그 시골에서 그 술 주조 공장을 물려받았으면은 상당한 부자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공장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뭐 저랑 지금 친한 별로 이렇게 돈 없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 욕을 하면 안 되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은 술 공장을 물려받았고 그죠. 본인이 네. 말아먹었는데 아.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재정수지 적자는 수입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23년도, 24년도 수입이 줄은 거고 23년도, 24년도 수입이 준 거는 무엇이냐? 바로 감세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수가 이 안 좋은 영향도 있고요. 내수가 안 좋은 영향에는 정부 지출을 줄였다는데 정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데 원인이 있다는 거 지난번에 한번 예, 예, 짚어주셨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탓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의 합이 내수잖아요. 그런데 민간 소비 줄어든 것보다 정부 지출 감소가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순환고리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지출을 줄여서 내수가 나빠지고 내수가 나빠지니까 세수입이 줄고 세수입이 줄니까 정부의 지출을 더 줄이고 이 악순환고리에 빠진 것이 현재 빚이 늘어난 이유인 거고요. 이 악순환고리는 지난 정부가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만든 악순환고리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는 감세라는 해법을 냈으니까 더 악순환이 더 맞습니다. 커지겠네요. 더 악화되겠네 문제가.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지금이 하여튼 말씀하셨던 이 소년가장 이야기, 빚 물려받은 소년가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 거짓말이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R&D 예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 예. 작년에 R&D 예산 많이 줄었다가 반발은 많이 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늘리겠다는 거에 예비 타당성 검사 폐지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R&D 관련된 국가 정책이 뭔지를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R&D를 줄이겠다라는 건지 늘리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R&D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늘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내년도 늘어나는 그 방향성이 뭐냐, 어떤 식으로 늘릴 거냐, 뭐 어디에 늘릴 거냐라는 그런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내년도 R&D 공약의 핵심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가, 저는 뭐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기 때문에 뭐 R&D 늘릴 수도 있고 저는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R&D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고, R&D 뭐 줄인다고 해서 나쁜 거고, R&D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떤 R&D를 줄이고 어떤 R&D를 늘리는 거가 네. 가장 핵심인 거고,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R&D를 줄였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여기저기서 비판을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저는 이거 가지고 비판 못 하겠다. 어떤 R&D를 줄였는지를 보지 않고는 네. 나는 비판을 안 하겠다라고 네, 해서 네, 제가 굉장히 비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 R&D 줄이는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뭐 자기의 의견이라면 우린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네, 네, 네. 사실. 그러고 나서 어떤 R&D를 줄였는지 보니까 중소기업 R&D 그리고 어떤 탄소 중립 R&D 이런 굉장히 이 줄이지 말아야 될 R&D 위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R&D는 무조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은 다른 R&D가 아니라 이런 뭐 중소기업 R&D나 이 탄소 중립을 위한 R&D를 줄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 R&D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뭐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늘리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늘리고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타당성 조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저는 R&D 줄여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려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R&D를 줄일지 어떤 R&D를 늘릴지 어떤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근데 옥석을 가리지 않고 늘리겠다. 라는 것이 바로 예타 폐지를 통해서 R&D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비 예.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지금 예산 편성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타당성 이게 미리 한번 타당성을 한번 그 조사를 해보고 네. 이것이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특히 R&D 같은 경우는 현대 기술 같은 경우는 1년이면은 완전 하세월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챗GPT 얘기가 뭐 불과 1년 반에 맞습니다. 전에 나온 건데 지금 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1년 정도 걸리는 R&D 예타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네네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너무 길게 나오는 요 예타를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요 너무 길게 나오는 예타를 좀 개혁을 할 것인지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타당한 논쟁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무적으로 맞습니다. 받게 돼 있는 거죠. 예, 예비 예, 타당성 예. 조사라는 거. 그거를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기재부에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없애면은 기재부 입김이 좀 덜해진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게 근데 사실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뭐 그 예타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은 네. 뭐 KDI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곳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뭐 물론 뭐 KDI가 기재부에 대해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만 네.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R&D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R&D를 해야 될지가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사실 더 내실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폐지를 하겠다고 한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내실화를 입장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이 기간을 축소를 하고 네. 뭔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개혁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혁과 폐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시니까 또 재정에 예.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어요. 중장기 재정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재정 비전 2050이라고 그거 기재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기로 맞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공개를 안 한다고 또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좀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데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정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박근혜 정부부터 요 한 50년, 요 60년 그런 아주 최장기 이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문재인 정부부터 아니 저희 노무현 정부부터 했었네요.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계속 쭉 이어지는 그 이어지는
놓고 이 장기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이 장기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재정을 어떤 식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인 건데요. 근데 이거를 공개 수준이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그런 게 이번 정부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 정부가 건전재정이다라고 자랑하는 근거가 뭐 우리는 이 지출구조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한 정부다. 뭐 매년 뭐 20조 원은 했다라는 식으로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예산 사업을 지출구조 조정에서 20조 원을 만들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공개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지성과 반지성을 가르는 기준이 검증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검증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는 지성, 지적 세계의 일원이 되는 거고, 검증 가능성이 없으면은 이거는 지적 세계 일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건전재정의 화신인 이유는 지출구조 조정을 많이 해서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정부다라고 홍보를 해놓고서 어떤 지출구조 조정 얼마나 했냐? 20조 원 넘게 했다라고까지 홍보를 해요. 무슨 사업을 지출구조 조정했냐? 그거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검증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고, 검증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의 합의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국가 재정 미래 중장기 전략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써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정치라는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100% 동의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어떤 국민은 우리는 뭐 복지 예산 늘리자, 어떤 국민은 SOC 예산 늘리자, 어떤 국민은 R&D 늘리자라고 본인의 니즈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두가 다 다를 때 우리는 예산은 가장 현인이 복지는 20%하고 R&D는 15%하고 현인이 정하는 것은 절대로 예산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정치적으로 정해져 나가고, 그 정치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예산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합의가 불가능하고요. 정치적인 책임지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예산의 핵심이 바로 정치적 합의와 정치적 책임인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냥 예산을 안 하겠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부터 시작된 건가요? 거기에 재정 전략도, 재정 비전도 맞습니다. 첨부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고 있는 거고, 그건 뭐 다 내용이 있었고, 뭐 논쟁도 되게 많았죠. 언론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럼요. 그랬지만 공개하면서 왔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기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저 언론에게 두드려 맞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완벽한 재정 기조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재정 기조라는 것은 이게 어떤 균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뭐 이 재정이라는 것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 마리 토끼는 뭐냐면은 이 감세를 하고, 그리고 지출을 늘리고, 그리고 국가 부채를 줄이고,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가 R&D나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 그럼 지출 늘리려면 무슨 돈으로 합니까? 세금을 올리던가. 세금 올리기도 싫다. 나는 감세하겠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국채를 추가 발행하던가.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이걸 재정의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재정 트릴레마죠.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네요. 돈을 쓰려면 어차피 어딘가 구해 와서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으로 걷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맞습니다. 해야 되고, 둘 다 안 하면 돈은 덜 써야 되고. 돈은 덜 써야 되고. 그런데 그러네요. 이 정부는 세 가지를 다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R&D나 복지 지출도 늘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재정 건전성도 늘리겠습니다. 이 말은 부채를 덜 발행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감세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감세는 했습니다. 네, 자,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재정 트릴레마에 따르면은 감세를 달성한다면은 다른 두 마리 토끼는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 균형 맞추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인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욕 먹는 게 싫은 거죠. 욕 먹는 게 싫고 우리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그냥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감세도 했고 R&D 지출과 복지 지출도 늘렸고 그리고 재정 건전성도 이룩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이거를 다 공개를 해버리면은 이 홍보가 사실상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그러네요.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드러나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전 정부 책임이다. 이 재정의 트릴레마 때문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전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는 세 마리 토끼를 못 잡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가 저는 다시 되돌아와서 소년가장 예. 이론이 이 재정 비전 비공개와도 같은 논리적 맥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정 비전을 공개해서 까보면 소년가장이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이런 게 드러날까봐. 뭐 재벌집 막내 아들까지는 아니지만 53천원이면 재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22년도에 그거는 다 써버려서 없애버렸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 다 말씀하셨어요. 예, 트릴레마가 다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네, 그게 재정 제일 트릴- 중요합니다. 재정 트릴레마 문제를 사실 해결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과제여야 하는데 이걸 외면한 채 지금 말로 세 가지 다 잡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은 전 맞습니다.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예, 마무리.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지금 재정전략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한번 짚어봤고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도 좀 좋은 말씀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